수능날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수능날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영상을 3년 연속으로 찍어오고 있는데 참 이때쯤이면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보낸 시기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을 것이며 지금 저도 수능 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 그때 기분이 되게 생생하게 살아있어. 왜냐면 나에게 그 시절 수능은 생존과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떨리는 마음도 잘 이해가 되고 합니다. 제가 이 3년 동안이나 이 영상을 찍어 오면서 발전이 많이 됐어요. 저도 댓글 보고 이런 것도 찝어줘야겠다. 그 다음에 수능 치고 난 뒤에 학생들 말해주는 후기도 들어보면서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런 게 도움이 됐구나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꽤나 탄탄하게 쌓여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영상들 더 많이 찾아보실 필요도 없이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수능 전날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총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것들 다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난 뒤에 뭔가 변명을 할 게 없을 거예요. 다 여러분 실력대로 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말 생생한 현장의 기록이니까 여러분들이 흘려듣지 마시고 최대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사실 9일만 방식으로 공부를 해온 학생들한테 좀 더 적용되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수능날에 이제 문학작품을 읽을 거 아니에요? 이때 명심해야 될 게 깊게 감상하되 자신의 해석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강사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니까 뭔가 수능장에서 문학작품 완벽하게 다 분석하고 모든 구조를 완벽하게 해석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당시에는 핵심적인 것만 툭툭 잡고 나머지 것들은 맥락 보고 판단해요. 처음 보는 시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자마자 그걸 완벽하게 다 분석할 수 있겠어.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거기다가 시간도 우리가 현대시 같은 경우에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많이 잡아봐야 한 1분 50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는 감상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감상의 깊이가 0부터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100까지 감상을 안 하시더라도 한 50까지만 감상을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다 맞힐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감상을 했어. 9일만 해서 말하는 대로 난 시 감상력을 길러왔고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감상을 했어. 그래서 한 50% 정도 감상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50%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상상력으로 채워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선지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나머지 50%에 대한 해석이 선지에서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 내가 생각한 거랑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걸 골라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선지의 맥락으로 봤을 때 또는 보기에 주어진 정보로 봤을 때는 이 해석이 말이 되는 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석이 되는 것들은 짚고 가시되 나머지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강한 확신과 해석을 집어넣지 말고 남겨놔. 맥락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이 50%만 잡았으면.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능날 연계작품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지금 이 연계 막판에 공부하고 있고 막판에 범작가 상상 모의고사 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쉽겠죠? 근데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강사분들이 전부 다 수특수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달아준 게 아닌 이상 안 나올 수 있어. 작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거 찝은 강사 진짜 몇 명 없었거든요. 뭐 다른 사설 업체들에서도 제가 진행한 범작가 상상 모의고사에서는 정확히 적중했지만 다른 사설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곳들도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본 학생들 중에 당황한 애들 많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게 나올 거라고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안 나왔을 때 무조건 패닉이 올 수밖에 없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계작품 안 나와? 그럼 난 피지컬로 뚫을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리고 연계작품으로 여러분들 변별할 가능성 매우 낮아요. 작년 수능 생각해봐. 연계작품으로 변별 안 해. 연계된 부분은 결국에 그 부분을 공부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는 걸 출제자도 알기 때문에 그걸 미리 공부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득을 볼 수 없게 출제를 합니다, 당연히. 왜냐면 수능 출제위원자 입장에서는 수능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변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수능 전날에 우연히 A 작품 공부한 애가 있고 B 작품 공부한 애가 있다고 했을 때
A 작품을 읽었던 애한테 너무 유리하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운적인 요소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문제지가 운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능력대로 학생들을 변별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연계 작품에서 그렇게 크리티컬한 변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계가 안 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피지컬로 뚫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뚫어라.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너무 괴랄한 거 안 줘. 여러분들이 안 보고 들어갔을 때 엄청난 불이익을 본다? 그런 거 기출문제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기출문제 나중에 다 읽고 보면 그냥 다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이고 그 이전 기출에 수도 없이 나왔던 내면색이 그냥 반복이야. 기출 지문도 너무 생소한 제재 같은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계 작품이 나왔어. 그러면 흥분하지 마세요. 이 흥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MBTI E인 친구들. 이거 연계 작품 나오면 바로 흥분해가지고 와 이거 대박 무조건 맞춰야겠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날려 읽게 돼. 흥분하면. 날려 읽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지. 근데 이게 문제의 난도가 쉬우면 상관이 없어요. 쉬우면 흥분해서 풀든 뭐 하면서 풀든 맞춰. 근데 문학의 난도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서 페이크를 치려고 출제자 작정하고 만들었다? 그러면 흥분해서 날려 읽었을 때 의문사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작품이 출제됐어. 내가 본 게 출제가 됐어. 더 꼼꼼히 읽어야 돼.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저도 재수할 때 제가 봤던 거 나와가지고 흥분해서 읽는 탓에 진짜 틀릴 뻔했다니까? 진짜 집중해야 돼. 더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잖아요? 더 꼼꼼히 읽잖아요? 속도는 알아서 더 빨라져. 결국에 여러분들이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고민의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고민의 시간이 긴 이유는 여러분이 독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문장이 어딘가에 숨어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나가면 그렇게 독해를 못한 문장이 남아있을 확률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문제 가서도 빨리 툭툭 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독해를 함에 있어서도 위에 내가 제대로 못 읽은 문장이 없다 보니까 밑에 문장 읽을 때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예열지문. 예열지문은 뭐 국룰이죠. 6월 9월 들고 가야지. 당일연도. 사실상 6월 9월에서 문제 형식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지에서 이런 거 있잖아. 9월에도 나왔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해놓고 학생의 평가 On지 X인지 이거 상상 범죄과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 유형인데 그래서 요런 유형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이것까지 고려해야 돼. 이 판단이 맞는지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요런 유형들이 수능날에 똑같이 나온 경우가 꽤나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요런 유형을 한번 보고 가는 것만 하더라도 안정감이 꽤나 생깁니다.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어. 작년 수능도 가나 지문에서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놓고 각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라 해가지고 기역, 뭐 기역,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형식을 눈에 익혀두고 진입하는 것도 안정감 형성에 기여가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월, 9월에서 비문학 제재 연계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기출 보면. 그 다음에 내면 세계가 비슷한 내면 세계로 출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봐야 돼. 예를 들면 특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돼. 당연히 틀린 부분을 위주로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잘 해내지 못한 부분 위주로. 근데 그거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거 답 여기 있었네, 이거 답 저기 있었네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 볼 때는 뭘 보는 거냐면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 왜 이걸 놓쳤을까,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내가 왜 이걸 제대로 독해 못했지? 비문학 읽을 때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난 이 문장이 왜 눈에 안 들어왔을까?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6개월을 다 보려고 하면 제가 말한 대로 최소 시험장에 한 4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늦게 왔다. 근데 늦게 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늦게 왔어. 그러면 6월을 보세요. 6월이 난도가 좀 더 높았기도 하고 제 느낌상 6월이 좀 더 연계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리고 9월이 쉬운 수능에서는 6월 쪽이랑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난도나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5번 홀수형 짝수형.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안내를 하고 고3이라면 그 다음에 재수생이라면 고3 때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잘 알 거여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짝수형이 만들어지는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홀수형은 말 그대로 완벽한 시험지야. 완벽한 시험지고 답 배치까지도 뭐 4444, 5 이렇게 안 나오게 깔끔하게 만들어진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홀수에서는 막 답 개수가 5 또는 뭐 4 4 4 4 4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홀수형에 걸렸는데 OMR 체크해보니까 한쪽 번호로 4개 이상 미뤄져 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나 잘못 체크한 거야. 무조건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짝수는 그렇지 않아. 짝수는 홀수 시험지를 교체하거든요. 교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문항 순서를 교체를 해. 3번은 고정으로 놔둬. 1번과 5번 자리 교체합니다. 2번과 4번 자리 교체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컨닝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딱 앉았을 때 어떤 책상이 제일 잘 보여? 대각선에 있는 애들이 제일 잘 보이죠. 솔직히 이거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수준이야. 수능장 갔을 때도.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똑같은 시험지 배부받으면 대각선에 있는 애 거 보고 뺏길 수 있잖아. 그래서 수능장에 갔을 때는 내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애들 시험지는 나랑 달라요. 내가 홀수면 짝수고 내가 짝수면 홀수야. 그래서 보더라도 컨닝이 안 되게. 왜냐면 문항을 랜덤으로 바꿔요. 이렇게 번호를 모든 문항을 바꾸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바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핏 봤는데 제 14번에 2번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그게 2번이 아니라 4번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는다. 자, 그래서 짝수에서는 홀수와 다르게 5 같은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홀수에서는 1, 5, 1이야. 마킹이. 근데 얘네 둘을 바꿨네? 그럼 짝수에서는 5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번과 5번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짝수에서는 내가 OMR 하고 봤는데 한쪽 번호로 한 4, 5개가 연결이 되어 있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을 다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거 보러 가세요. 짝수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6개가 똑같아. 그럼 바로 달려가야지. 6개 중에 하나는 아닐 확률이 좀 매우 높아.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떤 자격증 시험을 치든 뭘 치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데, 모르는 게 나왔다.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판단 중지. 2번째, 딴 거 풀고 돌아오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그러면 문학이든 독서든 여러분들이 풀다가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잖아. 이거 답인가? 이거 잘 모르겠네 하는 것들.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명확하게 제낄 수 있는 거 아니면 손을 대지 마. 그 선지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뭐 체크 표시를 해. 틀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X 표시를 해놓잖아요. 1번을 이렇게 제껴놨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1번이 사실상 한 70% 정도 내가 확신으로 찍은 거야. 그럼 30% 확률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돼. 내가 이렇게 표기를 해놔버리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경우에는 판단 중지를 해놓는다. 내가 90% 정도로 확신이 되는 게 아니면 체킹을 하지 말고 판단을 중지시켜놔. 그래서 2개 정도 남겨놓고 딴 거 풀고 돌아오세요. 근데 이때 딴 거 풀 때는 같은 세트에 있는 다른 문제를 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 문제에서 헷갈려. 독서인데 보기 문제가 있고 보통 보기 문제 다음에 단어 문제 나오잖아요. 뒤에가 단어 문제야. 근데 보기 문제 푸는데 2번이랑 3번은 도저히 판단이 안 돼. 그럼 남겨놓고 단어 문제 먼저 풀라는 거야. 이거 풀고 뇌 리프레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봐.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할 때 그거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어차피 답 절대 안 나오거든요. 한번 리프레시 하고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지막 문제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 단어가 없고 보기가 마지막 문제야. 그러면 독서 세트 다 끝나고 다시 와서 봐. 그래도 기억나요. 오케이? 근데도 만약에 다 잘 모르겠어. 다시 돌아왔는데도. 그럼 찍어야지. 그럼 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 내가 시험장에서 3번 이상 봤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버려야 돼. 시험장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3번 이상 봤는데도 답을 모르겠어. 버려야 돼요. 그거는.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더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막판에 2개 중에 그냥 랜덤하게 찍는 게 정답률 더 높을 수도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더 걸려들 확률이 크거든. 그것보다 그냥 랜덤으로 찍는 게 정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출제자들도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보면 더 답인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를 해요. 이 6번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점수 한 3, 4점 바꿀 수 있어. 자, 그 다음 7번. 행동으로 감정을 통제하라. 즉 국어 시험 시작하고 3초 후에 문풀 시작. 이 3초 가지고 여러분들 점수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시험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3초가. 왜냐면 뇌과학 쪽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예시인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냥 웃는 표정만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왜냐면 우리의 행동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뇌가 속는 거지. 얘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입술이 내려가고 눈이 처지고 울적해야 되는데 표정이 웃고 있네?
그럼 이게 기쁜 상황인가? 하면서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을 만들어내. 그래서 슬프면 오히려 웃으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시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행동을 다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 근데 불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동을 불안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침착해져.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다른 애들처럼 화삭 넘기지 말고 우아하게, 좀 우아하게 3초 뒤에, 그러니까 3초 늦어도 절대 영향 없으니까 띵동 시작했어. 1, 2, 3 그러고 풀라고. 오케이?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시험지 넘기면서 막 난리치면서 치는 애들 중에 70% 이상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가보면 수능이 진심인 애가 그렇게 많이 없어. 다들 뭐 수시로 가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절반 이상은 5등급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등급 이상이라면 50%는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못한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채점에 관련된 건데,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가채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단 저는 하는 거 추천이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생이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수험표 뒤에 가채점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일 수 있게 나눠줄 거예요. 수능이 다가오면 그거를 붙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부정행위 처리됐다는 건 없긴 한데, 그런 경우는 감독관 중에 어떤 빌런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채점표를 붙이기 전에 감독관이 여러분들 휴대폰 거들어 여러분들 쪽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이렇게 하면서 저 혹시 이거 가채점표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된다고 할 거야. 대부분 된다고 하면 그거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채점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돼라고 말해.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오케이 알겠어 하고 수험표 뒤에 그냥 선만 좀 그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국, 영, 수, 탐구 2개.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야 돼. 탐구 2개 해야 되니까. 한국사는 자, 그 다음에 국어는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 2개. 선택, 그 다음에 문학 독서. 그래서 줄을 요렇게 그어놓고 여기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쓸 때는 무조건 5개 단위로. 왜냐면 OMR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5개씩 쓰게 돼 있잖아, 체킹을. 그래서 가채점표에 옮겨 적을 때도 5개를 기준으로 옮겨 적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이거 경험해보면 알 텐데, 한 6개씩 옮겨 적거나 내 맘대로 일자로 옮겨 적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옮겨 적었지 하면서 패닉이 오는 때가 있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이게 가채점을 적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1, 3, 2, 5, 4, 4, 3, 2, 3, 1 이런 식으로 5개씩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건데, 가채점은 OMR을 다 쓰고 이 OMR 보면서 옮겨 적는 거예요. 시험지 펄럭이면서 적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가채점표는 30초면 다 써.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번 입시는 사실 의대 중원 이슈도 있고 빵꾸가 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별 차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심적 안정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별로 시간도 안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OMR을 체킹해야 되는 시간은 감독관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종료 10분 전에 안내를 해줘요. 10분 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멈추고 OMR을 먼저 썼어. 나중에 막 1, 2분 남기고 OMR 체크하면 너무 급박하고 여러분들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체킹한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왜 그걸 또 추천을 하냐면, 그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모두가 집중력이 한번 깨져. 그때 차라리 그냥 문제 더 붙잡지 말고 OMR 체크하는 게 나아. 아시겠죠? 뭐 이게 9번이었는데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9번은 OMR 체킹은 10분 전입니다. 방송 나왔을 때. 이건 뭐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독관이 말해줄 수도 있어. 매년 조금씩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10번. 10번은 귀마개 챙겨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은 애가 계속 기침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콜록거려.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게 문제를 풀고 있다가 콜록콜록하면 집중이 깨지잖아요. 이거 누구 탓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귀마개고. 귀마개 불편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비싼 귀마개 사보세요. 그거 좋아. 저는 수능 칠 때 조금 싼 귀마개 말고 비싼 귀마개 샀거든요. 그 비싼 귀마개는 그 고무가 굉장히 부드러워.
그래서 귀에 딱 들어갔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편하단 말이에요. 소리도 잘 막아주고. 그래서 그냥 쿠팡에서 좀 비싸 보인다, 가격대가 좀 있네, 뭐 2만원 이상이다, 뭐 만원 이상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돈값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귀마개가 거슬린다, 막 나는 귀 느낌이 싫다, 그 느낌이 싫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뭔가 기침했을 때 그 방해받는 스트레스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믿고 여러분들이 귀마개 끼는 연습은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복장인데, 복장은 거의 국룰이 있어.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냥 그 수능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줘야 돼. 복장은 반팔에 후드 집업, 그 다음에 패딩, 요렇게 입으세요. 무조건. 아니면 후드 집업 2개 입든가 패딩 입기 좀 그러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능장까지 가는 길은 쌀쌀하단 말이에요. 11월 14일쯤 되면. 근데 그 안은 히터를 계속 틀어놓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시험 시작할 때쯤이면 꽤나 온도가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고 있는데 한 8번쯤에서 막혔어. 또는 한 문학 풀다가 뭐가 잘 안 풀려, 아리까리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완전 당황하면서 몸에 열이 확 올라오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맨투맨이나 후드집업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또 반팔 입고 있고. 그러면 그 열기가 안에 갇혀가지고 답답해 미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반팔에 후드집업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후드집업은 벗을 수 있으니까. 저는 수능 2번 칠 때 저도 딱 막혔을 때 확 올라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항상 후드집업 벗었어, 입고 있던 거. 처음 풀 때는 추우니까 입고 있지. 근데 풀다 보면 열이 오른다고, 점점. 80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을 달구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여러분들 제 말을 믿고 이렇게 입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제 수면인데요. 여러분들 수능 직전에 잠을 잘 잤다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짜 많은 학생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이라면. 아니, 상식적으로 내 인생이 달린 시험, 정말 이거 못 치면 재수해야 되는 1년을 날려버리는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어? 잠이 제대로 오면 정말 엄청난 행운이겠지만 잠이 안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이 망했다, 빨리 자야 되는데, 불안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더 악영향이야. 아침에 기분도 안 좋고.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우리 뇌는 눈을 감고만 있어도 잔 거 대비 80% 정도 체력을 회복한다라고요. 왜냐면 우리 눈이랑 뇌가 연결된 신경의 개수가 가장 많은데, 눈을 감기만 하면 뇌로 가는 정보가 확 줄어들잖아요. 신경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눈을 감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뇌도 충분히 쉴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더라도 그냥 눈만 이렇게 감고 있으면 충분히 뇌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을 그렇게 막 뜬 눈으로 잤어. 자고 일어나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왜냐면 수능날은 최고 각성 상태,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로 각성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졸리다거나 뭐 흐리멍텅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감고 있어도 오케이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 10시쯤엔 누워야 돼. 아무리 늦어도 11시.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번. 화이트 무조건 챙겨야 돼. 그 감독관이 화이트 그 밤마다 하나씩 배부해가지고 나눠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솔직히 말이 안 돼. 한 25명, 30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걔네가 화이트, 근데 뭔가 이상한 게 화이트 쓰는 타이밍도 다 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화이트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하염없이 기다릴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내가 화이트 저기 쓰고 있으니까 이거 집중하자 하고 이거 집중하고 있더라도 화이트 너 써라 하고 딱 줄 때 또 집중 끊기고, 필요할 때 딱딱 써야지. 그래서 화이트는 개인 거를 무조건 챙겨가야 돼. 근데 이거를 제재하는 감독관이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일단 2번도 없었긴 했는데 이걸 제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휴대폰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채점표랑 동시에 화이트 써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화이트 써도 된다고 할 거야. 근데 만약에 감독관이 화이트 쓰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 작년에 제가 화이트 썼는데 됐던데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될 확률이 높아. 그럼 이제 감독관이 잠시만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알아보고 와가지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도시락인데, 도시락은 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 하면 되긴 하는데 짜고 기름지고 매운 거, 이건 당연히 피해야 돼. 그래서 저는 메뉴는 소고기 뭇국이랑 유부초밥을 추천해요. 그게 사실 국룰 메뉴긴 해. 근데
메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뭘까요? 바로 양이에요, 양. 여러분들 수학까지 풀고 도시락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먹게 돼. 왜냐면 배고프거든. 밥이 잘 안 들어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들어갑니다. 매우 배고파요. 근데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도시락을 많이 먹잖아? 그러면 영어 풀 때 집중이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위에 많이 넣어. 그러면 위는 소화를 시작할 거 아니야. 소화를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해? 위를 주물럭거려야 되니까 피들이 위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에 피가 가겠어? 뇌에 피가 안 가지, 그만큼. 그럼 뇌에 산소 공급이 덜 된다는 거고 생각이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더라도 적당히 먹어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먹을까요? 절대 적당히 안 먹습니다. 식욕은 통제할 수 없어.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이 밥을 싸실 때 조금만 싸달라고 해. 조금 평소에 먹던 것보다 약간 좀 더 덜. 그래서 내가 싹싹 긁어 먹어도 적당량보다 조금 덜 먹거나 아니면 딱 적당량 정도 먹을 수 있게. 부모님들은 이 말 안 하잖아요? 무조건 우리 자식 좀 시험 잘 쳤으면 해가지고 꾹꾹 눌러 담아 준단 말이야. 부족할까봐, 밥 부족할까봐.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먹고 시험 치면 무조건 최상의 퍼포먼스가 안 나와. 아시겠죠? 밥은 적당량 또는 적당량보다 조금 적게. 아시겠죠? 그리고 배고파? 그럼 초콜릿 먹어 그냥. ABC 초콜릿 있잖아요. 또 초콜릿 페레로시 같은 거 먹지 말고 이빨에 껴가지고 그 신경 쓰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5번.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뭐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 무조건 100점이다 이런 학생들은 적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애매하던 거 맞았을까? 이런 생각들 있단 말이지. 좀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럴 때 밖에는 좀 시원할 거란 말이야. 복도 나가서 찬바람 좀 쐬고 한숨 돌리고 오면 뇌가 리프레시 돼서 좀 더 집중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기가 굉장히 더워요. 습하고 시험 딱 끝나고 나면. 그래서 계속 그 안에만 있으면 좀 답답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걷는 게 여러분들의 창의성이나 피가 도는데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한번 걷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A4용지 하나는 무조건 챙겨가야 돼. 챙겨가서 만약에 책상 덜컹거린다, 의자 덜컹거린다, 그럼 끼워야지. 책상이랑 의자에 끼우기. 끼우는 방법은 반으로 여러 번 접어가지고 딱 높이 알맞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밑에 탁 끼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7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날에 여러분들 기분을 나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도중에 다리를 떠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기분 나쁘게 째려보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장에 가는 길에 나를 툭 치고 가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너무 불쾌한 감정을 품고 화를 내다 보면 결국에 그건 다 여러분들 손해예요. 내면 소통이라는 그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 사람은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스트레스 수치가 확 낮아지면서 창의성이나 뇌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떨고 있어. 어떤 친구가 대각선에서 야, 쟤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얼마나 긴장되면 저럴까. 야, 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떨리나 보지. 나도 떨린데 저 친구 잘 쳤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다리 떠는 게 그렇게 짜증나야 보이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돼. 진짜로.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안타깝다. 숨 쉬는데 감기 걸려서 자기는 얼마나 더 스트레스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이 뭔가 실수를 해. 감독관이 계속 신경 거슬리게 해. 저분도 얼마나 안 그러고 싶겠어.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하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러나 보다. 저분도 긴장하셨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뭐 다리를 떨거나 신경질적인 일이 있거나 감독관이 뭐 빌런이거나 이럴 때 그럴 수 있다. 얼마나 긴장되면 저 친구 잘 쳤으면 좋겠다. 같이 잘 치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려 넘치게 생각하고 짜증내지 않다 보면 눈에 안 들어올 게 들어와서 하나 더 운 좋게 마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쓸데없는 건 다 빼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지켜야 되는 것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17가지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수가 많아졌는데 이 17가지는 수능 전에 또 한번 체킹해 보면서 여러분 모두 다 후회 없는 수능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정말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해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결과까지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마침표까지 성공적으로 찍어봅시다. 아시겠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